2013년 장성택 숙청 당시 여러분은 뉴스로만 보셨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던 선배가 새벽에 끌려가고 그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 보위부 요원이 제 아내와 17살 딸을 언급하며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모란봉 너머로 해가 지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요.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김일성 광장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요리사가 된 건 군대 제대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엌에서 어머니 곁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다 어머니한테 배웠지요. 그 손맛을 인정받아서 당 간부 가정 요리를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특수경호국 소속으로 최고 지도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최고 지도자의 밥상을 차리는 요리사가 나오다니요.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 순이도 요리사였습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 연회 준비하다가 만났어요. 국수 반죽하는 손이 어찌나 예쁘던지 첫눈에 반했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예뻤으니 제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미모가 나중에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우리 부부는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24시간 온수가 나오고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배급도 특별 공급으로 받았고요. 쌀, 고기, 달걀, 심지어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까지. 아이들 먹을 것 걱정 한 번 안 했습니다. 딸 은별이는 어머니를 닮아 예뻤습니다. 춤에 소질이 있어서 평양예술학교에 다녔어요. 무대에서 춤추는 딸을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저를 닮아 듬직했고요. 공부도 잘해서 나중에 대학 가면 좋은데 배치받겠구나 싶었지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서요. 식재료 검수부터 시작해서 독극물 검사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야채 하나, 고기 한 점도 10번은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당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롭던 일상의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김정일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김정은 원수님이 권력을 잡으신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우리 생활은 그대로일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더 굳어졌고 서로 눈치를 더 보게 되었어요. 특히 저처럼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2013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다들 눈을 피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던 선배, 20회 넘게 함께 일했던 김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동무 어디 갔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군요. 눈치만 살살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요. 나중에 몰래 들은 얘기로는 그 선배가 새벽에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장성택 라인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당한 사건이요.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장성택과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김동무는 장성택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성택 밑에서 일하던 간부 집에 음식을 납품한 적이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20회 충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순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당신도 김동무하고 친했잖아요. 같이 술도 마시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김동무하고 가까웠거든요. 명절 때 집에 초대한 적도 있고 가끔 퇴근 후에 소주 한 잔 기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니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쳐다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끌려가면 어떡하지? 순이랑 아이들은 혹시 연좌제로 다 같이 잡혀가는 건 아닐까? 6.25 때 월남하신 장인어른이 생각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세상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더군요. 며칠 뒤 김동무 가족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요. 연좌제입니다. 죄 없는 가족까지 벌 받는 거예요. 그 집 막내가 우리 철민이랑 동갑이었거든요. 14살 먹은 애가 수용소라니. 순이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은별이 생각해서라도. 딸 은별이는 그때 17이었습니다. 어머니, 닮아 곱게 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춤 연습에 열심이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말도 조심하고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도 안 돌리더군요. 혹시 자기도 연루될까봐 피하는 거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투명인간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조용히 지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보위부의 레이더에 찍혀 있었거든요. 숙청당한 김동무와 친했다는 사실. 그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곧 제 차례가 올 것 같은 불안감. 그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봄, 드디어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서너 명이 둘러앉아 있더군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동무하고 많이 친했다면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동무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누굴 만났는지, 혹시 반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지, 없는 말을 지어내라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같이 일한 동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 한 명이 싱긋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동무 아내가 참 미인이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딸도 어머니 닮아서 참 예쁘게 생겼더군. 예술학교 다닌다며? 요즘 기쁨조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던데. 기쁨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최고 지도자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고. 그 이상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내 딸을 거기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가족 모두가 끝장이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차마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사받고 왔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순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다 알겠다는 듯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순이가 일하는 간부 집에 보위부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순이를 쳐다보면서 미인이시네라고 했다고요.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려 그릇을 깼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이들 재운 뒤에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꼭 잡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뒤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빠, 오늘 이상한 아저씨들이 학교에 왔어요. 저만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17살 딸아이가 떨면서 하는 말을 듣는데 아버지로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순이가 밤마다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야위어갔어요. 차라리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은별이만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혹시 가족들이 이미 잡혀간 건 아닐까 무서워서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죄도 없이 그냥 동료와 친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다는 거요.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가족까지 짓밟힐 수 있다는 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심을 굳힌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녁도 안 먹고요. 순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제가 문 앞에 가서 한참을 달랬더니 그제야 문을 열더군요. 딸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학교에서 은별이를 부르더랍니다. 특별한 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협박을 했다고요. 17살짜리 딸아이가 떨면서 이러더군요. 아빠, 무서워요. 그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어떡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 나라에서 아무리 버텨봐야 결국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떠나야 해. 순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탈북 말이오? 응. 여기선 은별이를 못 지켜. 순이 당신도 철민이도 다 위험해. 죽더라도 가족만은 지키겠소. 순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여보, 나도 그 생각했어요. 부모님 두고 가는 건 죽을 죄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그날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조심스럽게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순이 먼 친척 중에 예전에 중국 연변으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연락이 끊겼는데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몰래 전화를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친척이 탈북 브로커를 연결해줬습니다. 브로커라고 하니까 무슨 나쁜 사람 같지만 그때 우리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중국 돈으로 얼마를 내면 가족 4명을 국경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특권층이라고 해도 그만한 돈이 한꺼번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순이가 몰래 금부치를 팔고 저도 모아둔 걸 다 털었습니다.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하나둘씩 처분했어요. 들키면 끝장이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몰래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평양 외곽에 묻혀 계셨거든요.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죄를 짓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순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들킬 수 있으니까 딱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순이가 결혼할 때 해온 은가락지만 손에 꼭 쥐고 있더군요. 은별이와 철민이한테는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척집에 간다고만 했어요. 아이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평양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동강 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가라, 평양.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 우리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2015년 1월, 영하 20도가 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날짜에 우리 가족은 평양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 쪽으로 갔어요. 기차 안에서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혹시 검문에 걸리면 어떡하나?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나? 은별이와 철민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이 없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그 사람 말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건넌다. 말소리 내지 마라. 아이들도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산길을 걸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은별이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했는데도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철민이가 은별이를 부축하면서 누나, 조금만 참아 하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새벽 서너 시쯤 됐을까요?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가면서 내 발자국 따라와. 다른데 밟으면 얼음 깨진다고 했어요.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중간쯤 갔을 때 어디선가 빠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굳어버렸어요. 한참을 멈춰 서서 숨도 못 쉬었습니다. 다행히 얼음이 버텨줬어요. 그런데 순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악! 하는 소리가 나올 뻔했는데 제가 입을 막고 붙들어 세웠어요. 순이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얼음에 긁혔거든요. 하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피 흘리면서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은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요. 제가 딸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은별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더 버텨.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고바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건너편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순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들도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건넌 강 너머로 조국 땅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희미하게 이제 다시는 저 땅을 밟을 수 없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 눈물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빨리 와. 순찰 때 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 손, 철민이 손 꼭 잡고요. 우리는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땅을 밟았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도피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바보처럼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북한과는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연변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순이 먼 친척이 사는 동네였어요. 조그만 방 하나를 빌려서 내 식구가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도 없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평양에서 고급 아파트에 살던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였어요. 언제든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17살 은별이와 14살 철민이가 좁은 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있어야 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햇빛도 마음껏 못 보고요. 은별이가 가끔 아빠, 나 미칠 것 같아요.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도 야유어갔어요. 밥을 제대로 못 해 먹으니까요. 장을 보러 나가면 혹시 잡힐까봐 투하닥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머리카락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탈북한 여자들이 인신매매당한다고요. 특히 예쁜 여자는 위험하다고요. 순이와 은별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다음 날 조선족 아주머니가 오셔서 귀띔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빨리 다른 데로 가요. 나쁜 놈들이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 도망쳤습니다. 다른 마을로요. 그렇게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녔어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그러던 중에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몰래 탈북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가족을 교회 신자 집에 숨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국 가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숨어 살아봐야 끝이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에서 바로는 못 가요. 라오스, 태국 거쳐서 가야 해요.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순이와 상의했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가요. 어떻게든 가요. 순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가락지를 내미면서요. 결혼할 때 해온 그 가락지. 끝까지 안 팔겠다던 그거요. 이거라도 보태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여자한테 얼마나 미안한지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따라와 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2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 2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이요. 2016년 가을,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브로커를 따라 우리 가족은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걸어서도 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차마 얼마나 먼 길인지 말을 못했어요. 알면 무서워할 테니까요. 루트는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지도로 보면 그냥 선 하나인데 그 선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밤에 정글을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모기에 물리고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은별이가 중간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요. 아빠, 나 못 가겠어요. 여기 좀 쉬면 안 돼요? 딸이 주저앉으면서 울었습니다. 20살 가까이 된 아이가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저는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40이 넘은 몸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별아, 조금만 더 버텨. 아빠가 데려갈게. 순이가 옆에서 철민이 손잡고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업을게요. 당신이 다 쓰러지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반나절을 걸었습니다. 등에서 은별이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무서웠어요. 혹시 이 아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제발 버텨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검문소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검문하는 군인이 우리를 세우더니 뭐라고 물었어요. 라오스 말을 모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뭐라고 하고 돈을 좀 쥐어주니까 그제야 보내줬어요. 그런데 검문소 지나자마자 다른 군인이 또 우리를 세웠습니다. 은별이를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딸을 가리키면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이가 앞으로 나서더니 두 손을 모으고 사정을 했어요. 말은 안 통해도 표정으로 눈물로 사정했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꺼내 보였어요. 군인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라는 거였어요. 태국으로 넘어갈 때도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짐짝 사이에 내 식구가 웅크리고 앉아서 12시간을 갔어요. 숨이 막히고 땀 냄새 나고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보였어요. 태극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이도 울고 은별이도 철민이도 다 같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요. 여보.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따뜻한 밥을 주시고 잘 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해낸 거였어요. 2017년 봄,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온 건가? 은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인터넷 쓰는 것도, 말투도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일 적응 안 됐던 건 마트였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과일, 고기, 생선, 과자,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 타려고 새벽부터 줄 섰는데 여기는 그냥 들어가서 집으면 되는 거예요. 순이가 라면 봉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라면이 이렇게 많아요. 은별이, 철민이 이제 마음껏 먹일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라면 5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끓여 먹는데 아이들이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더군요. 그냥 평범한 라면인데요. 은별이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쫓기던 아이가 여기서는 웃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이러더군요. 아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무도 이상하게 안 쳐다봐요. 무섭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한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이 아이를 지켰구나. 저는 지금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여기서도 인정받았어요. 사장님이 북한식 만두 참 맛있네요. 하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순이도 같은 식당에서 일해요. 부부가 같이 일하니까 좋습니다. 철민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준비 중이에요. 아빠, 나 통일부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대견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못 가고 형제들 얼굴도 못 보고요. 명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차례상 차려놓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올려요. 부모님 영혼이라도 오시라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요. 제일 먼저 부모님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왔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동강 물에 손 담그고 싶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강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마트에서 장 보는 것, 하고 싶은 말하는 것, 밤에 편하게 자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북한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요. 아직도 북한에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피, 같은 말을 쓰는 동포들이요.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주들 손잡고 평양 가서 대동강 냉면 먹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